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자녀 수가 1명 미만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이후에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OECD 회원 국가들 중에 가장 낮습니다. 바로 위에 스페인도 합계 출산율이 1.23명이고 고령 사회 문제로 위기에 있던 일본도 합계 출산율이 1.36명인데요.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뿐인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 소도시뿐 아니라 서울과 부산, 인천과 대구, 대전 등 광역 대도시들까지 출산율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 유지를 위해 인구 증가 대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골든타임인 거죠. 합계 출산율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조건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관련 학계는 고심하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역과 함께하는 헬로티비 뉴스는 오늘 인구 감소 때문에 지역이 어떤 위기에 처했고 지역별로 어떤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역민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녀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상황. 일부는 초저출산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 어마어마합니다. 네, 15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관련 예산으로 편성한 돈이 300조 원이 넘습니다. 해마다 관련 예산은 늘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출산율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에서 아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노인들만 남았다. 지역 곳곳에서 특히 농촌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실제로 과거와 비교하면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가 얼마나 줄었을까? 1970년 출생아 통계 작성 이후 국내 출생아 수는 전반적인 하향세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6만 500명에 불과해 50년 전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어떤 대안을 내놨을까? 정부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1차 기본계획에 투입된 예산은 40조 3천억 원, 2차는 109조 9천억 원, 3차 230조 원 등 15년 동안 투입된 예산은 모두 380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저출산 예산에만 국한한다면 기본계획 시행 초기 연간 1, 2조 수준에서 지난해 42조 9천억 원까지 해마다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출산율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 기간 합계 출산율은 1차 기본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미미하게나마 오르던 것이 2018년에는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합계 출산율이 0.81명을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예산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책의 어떤 실적을 예산 투입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그게 체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중앙에서 하는 것보다는요. 지역에 맡겨서 오히려 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는 생각됩니다. 문제 해결 지향적이고 어떤 현실 적합적인 부분은 현장을 제대로 아는 그런 파트에서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 중심이던 초기 저출산 대책은 지금은 그 범위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도는 수준을 보이다 보니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그렇다고 그동안 문제를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닌데요.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해 출산율 올리기에 안간힘을 썼는데 성공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일단 실패 사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금 지급으로 출산을 유도하는 출산 장려금. 결과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됐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은 지난 2016년부터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첫째아를 낳을 경우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1000만 원. 연천군이 지금까지 지급한 출산 장려금은 44억여 원입니다. 효과는 어땠을까? 출산 장려금 지급이 시작된 2016년 이후
출산율은 지급 전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출산율 감소 추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천군에선 아기 울음소리 듣는 게 흔치 않은 일이 됐는데 이렇다 보니 산후조리원이 없을 정도입니다. 산과 같은 경우에는 양주가 제일 가깝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다고는 하시죠. 아무래도 첫째 나으시러 가시는 경우는 친정가에 있다가 아기 나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매년 수백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출산 장려금으로 4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떤 출산 정책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1순위로는 자녀 교육비 지원을 꼽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출산 휴가 장려, 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출산 장려금 확대는 8.4%, 가장 후순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는 출산 장려금 정책을 보완할 시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출산 장려금처럼 좀 일시적인 형태보다는 장기적으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실제로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하는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지 그냥 일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전국적으로 출생아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과 양육비 부담 등 현실적인 요인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남 순천은 3년째 출생아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순천 오천지구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호수공원. 아이들이 3, 4, 5 줄을 지어 생태 탐방에 나섰습니다. 데크길 유리바닥 사이로 물속을 관찰하기도 하고 꽃에 앉은 잠자리와 무당벌레를 보면서 봄을 맞은 정원을 만끽합니다. 시간을 내서 소풍을 나온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공원. 아이들은 하루 일과처럼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과 기적의 놀이터가 7호까지 조성되어 도심 속에 자연이 잘 어우러져 있고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림책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이 있어 정서 안정과 교육적인 부분까지 다방면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조화로운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순천시.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을 발표하면서 도심 곳곳에 다채로운 정원이 가꿔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보다 자연 친화적인 보육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정주 여건이 나아지면서 순천 지역 출생아 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출생아 수는 감소하는 반면 순천의 출생아 비중은 늘면서 3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소득을 떠나 모두가 공평한 임신 출산 지원책을 펼친 것도 주요 요인입니다. 임신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지원하면서 가정의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생태도시, 정원의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에 걸맞는 정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순천시의 인구는 늘어나고 젊어지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의 도시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정원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순천. 자연 친화적인 정주 환경과 체계적인 보육 지원이 출생아 수를 꾸준히 높이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저하의 원인에는 수도권 인구 집중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번에는 권정숙 기자가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 이상, 천대기업 본사 74%가 이곳에 밀집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추세라면 2017년 5,136만 명인 인구는 50년 뒤엔 3,689만 명, 100년 뒤 2117년에는 1,510만 명으로 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살아남는 도시, 서울 강남 등 4곳과 부산 강서, 광주 광산, 대전 유성뿐입니다. 인구 변화는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2020년 50.1%였던 수도권 인구는 2067년 53.2%로 증가하다 2117년에야 52.8%로 조금 완화됩니다. 그러나 청년층은 2047년 54.5%에서 2117년 55.9%로 지속해서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이런 원인은 교육 환경과 다양한 일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자산 총액 5조 원이 넘는 공시대상 기업 2278개 중 72.9%가 위치한 곳은 수도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과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이동도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2018년 지방대학 졸업생 39.5%는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지방 취업률은 11.7%에 그쳤습니다. 전체 대학 졸업생 중 60여 %가 수도권에 취업했고 40여 %가 지방에 취업한 것입니다. 실제 지자체 인구정책 담당자들도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기관, 문화, 의료시설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결국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하락이란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출산율은 모두 감소하고는 있지만 서울의 하락률은 43.8%로 지방 34%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이어진 지역 불균형. 최근 이 문제의 대안으로 부산, 울산, 경남, 충청권, 대구, 경북, 광주, 전남 4개 권역에서 인구 1,000만 이상의 거대 도시인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논란 역시 나오는 상황. 정부와 지방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전략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앞서 그동안의 출산 정책의 허점과 우리나라 인구 소멸의 위험의 심각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전국 228개의 시군구 중 절반이 소멸 위험에 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연구위원을 만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20, 30대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상대적 비율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20, 30대 젊은 여성들은 어떤 지역 공동체의 현재의 인구와 그 다음에 미래의 인구의 그 상징적인 지표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20, 30대 젊은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1대1 정도면 그래도 현재의 그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고, 젊은 여성 인구가 절반도 못 미치면 그건 이제 미래의 그 지역 공동체 유지되기 어렵다. 그래서 0.5 미만 정도면 소멸 위험이 진입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2022년 3월 주민등록 통계 인구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113곳, 그러니까 2곳 중에 1곳 정도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고요. 20년 전에만 해도 소멸 위험 지역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인구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도 감소하는 것이지만 이런 지역의 인구 불균형으로 인한 소멸 위험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구 자체를 단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재정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정책, 그것이 일종의 출산 장려금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지방 소멸의 이 원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역에서 청년층들이 떠나는 문제, 즉 사회적인 어떤 이동, 이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이 청년층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곳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젊은 여성이잖아요. 그 상징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청년층을 타겟팅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뭐 교육 조건을 자녀 양육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것과 젊은 여성들이 정말 이 일자리에서 이 지역에서 이 공동체에서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곳이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전혀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책도 그냥 청년층이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젊은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와 지역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타겟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성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전국에서 한때 소멸 위험이 제일 높은 곳이었어요. 거기에 기초지자체가 아니고 면 단위 수준에서는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을 했습니다. 근데 그 1,000억 중에 대부분의 예산은 하드웨어 예산에 들어갔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아주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이 스마트 농업에 청년층들의 귀농과 정착과 창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하고 그 안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예산을 썼어요. 그런 것들 지원해주고 결국은 그 성공을 거두었죠. 100명 이상의 청년층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뭐 이런 하나의 사례지만 이런 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소식입니다. 경북 의성군과 강원 영월군과 같은 소멸 위험 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지역의 대표적인 중소도시로 알려진 경남 통영과 전남 여수시도 이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충남의 한 지자체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청년타운을 만들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을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년창업가 김영희 씨는 지난 2019년 헌옷을 재활용해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경험이 없다 보니 재무와 회계 등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문가의 멘토링과 사무실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당진 청년타운 나래의 공고를 보고 입주했습니다. 매출은 200% 정도 성장이 됐고요. 2인 기업에서 6인 기업으로 한 인력도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는 지난 2020년 8월 당진 청년타운 나래를 설립했습니다. 이곳에선 창업과 더불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과 면접에 필요한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그중 청년들에게 지역 내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청년 인턴 제도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 인턴으로 채용한 청년 93명 중 41명이 지역에 남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청년 인턴 경험을 통하여 실무 경험을 쌓아서 취업 준비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취업 이후에도 직장을 생활하는 데 적응이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3D 프린팅 수업도 하고 있는데 취업 지망생들에게 반응이 좋습니다. 한 대당 약 500만 원에 달하는 전문 장비가 여러 대 마련돼 있어 이론과 함께 사용법까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당진 청년타운을 찾은 충남 지역 이용객은 3만여 명. 당진시는 청년타운이 좋은 성과를 거두자 콘텐츠와 마케팅, 홍보 전문가를 초청해 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시설 운영적인 측면에서 각종 모임이나 행사들이 많이 줄어서 시설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최근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시설 이용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고, 경남 통영시와 전남 여수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청년 지원센터를 만들어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 고위험 지역은 2년 전보다 2배 이상 오른 상황. 전문가들은 청년 창업과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위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특집으로 전해드린 헬로티비 특집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